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르네상스적 인간들의 진행을 맡은 작가 양승민입니다. 오늘도 박종경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르네상스적 인간이 한 분 오셨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심리상담과 생각의 힘을 가르치고 있는 페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분도 오셨고 오랜만에 또 녹음을 하니까 간단하게 근황 토크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편하게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팀 페리스라는 작가가 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몇 가지 인상적인 게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할수록 천재에 거의 준하는, 아니면 뭐 더 나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던가 사고 패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즘에 뭐 많이 화두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명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일기를 써라, 뭐 아니면은 또 하루를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또 좋은 효과를 이뤄내느냐, 뭐 아니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계속해서 발휘하고 사고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근황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고 자기계발서를 연간 한두 권은 꼭 읽어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계발서가 너무 오래전부터 쓰여져 왔고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내용이 와닿는 게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좀 각성하는 시간, 내가 좀 나태하게 살았구나,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시간을 좀 갖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자기계발서 읽을 때 사람들 좀 착각하는 거가 하나가 있다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마치 거기에 있는 걸 다 해야 될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침에 새벽 5시 일어나고 해야 되고,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기도 쓰고 사람들과 인간관계 잘 유지하고 가족도 잘 챙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트도 써야 맞습니다. 되고. 그런데 사실 그게 다 할 수가 없어서 저는 항상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은 생각하는 게 하나만 가져가자 라는 마인드로 읽는데, 타이탄의 도구들, 그 네. 책에서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딱 한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제 여자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자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계발서를 쓴 저자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제가 거기에 던진 답변은 그렇지 않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은 누구나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쓸 때는 누구나 좋은 말만 쓰려고 한다라는 게 제가 책을 대하는 그러니까 조금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판적 사고로 책을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계발서를 지금까지 뭐 많이 읽어보진 않았어요. 는 어렸을 때 많이 읽었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똑같잖아요. 내용이 거의 다. 거의 뭐 다른 책 3권을 갖다 놓고 읽으라고 한다면 거의 한 3권 다 거의 한 80%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들도 그렇게 살지 못할 거고, 만약에 산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큰 유예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책의 저술한 대로. 이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독서 모임 다른 데 가서도 질문을 많이 듣고 저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만 그러니까 아까 승민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제가 뭔가를 한두 개라도 배워서 삶에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의 측면 정도로 그냥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읽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습관 같은 게 있는데, 이 습관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았다더라, 그러면 저는 한번 실험을 해보는 편이긴 해요. 나한테도 맞는지. 네, 그런 측면으로 보기는 합니다. 네. 저는 그 질문 주신 거에 답변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그 혜민 스님의 풀소유 있잖아요.
아, 예. 네. 그 삶 자체를 그 하버드까지 나오시고 프린스턴에서 박사까지 하신 종교인이 한평생을 종교에 바쳤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모르겠어요. 한두 명 정도는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성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저자들은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근황은 좀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학기에 이제 제가 가르쳐야 될 수업이 정해졌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그 수업에서 가르쳐야 될 게 미시 쪽, 게임 이론 쪽으로 저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정반대에 있는 금융 거시 쪽으로 수업을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수업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거의 배우는 입장이었었고 가르치더라도 되게 짧게 어느 한 파트만 가르치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완전 통으로 다 가르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되게 짧은 거 3주 수업, 4주 수업에 이제 제가 대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조교로서 채점을 하고 뭐 일부 부분만 가르치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학기 전부 그리고 이제 강의 준비하고 숙제 만들고 채점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수업 이름이 머니 앤 뱅킹인데 금융경제학 내에서만 가르치면 상관이 없다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유명한 학교들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이제 풀어준 하버드 엑서라던가 뭐 MIT 온라인 수업 같은 거 좀 보면서 그 교수님들의 장점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처음이라서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가장 크게 다른 게 뭐예요? 그 전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한 번 보고 넘어갔다라면은 이제 학부 시절 때 이건 이거야 A는 B다라고 알고 넘어갔던 게 있다라면은 이제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A는 왜 B인지 A하고 B 사이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B는 어디로 갔는지 A는 어디서 왔는지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혹은 제가 가르치려면은 A는 B야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시켜줘야 되는데 확실히 이게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가장 많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확실히 이해했는지 알고 싶으면은 가르쳐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업이 아닌데 한 배, 10배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보면은 진짜 가르쳐봐야지 그걸 확실히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되게 좋은 기회네요. 네. 저는 저희 학장님한테 되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들었던 거랑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진짜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가르치면서 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의 그 공부하는 태도랑 그냥 공부로서 듣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들을 때의 태도가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라고 어떤 그 공부 되게 뛰어나신 분이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면은 페퍼님 근황 뭐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기획사하고 지금 컨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기획사에서 소속 연예인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합을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교육 자료를 조금 만들고 있고 여기서 틀어지면 계약 자체도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랑 어찌 보면 비슷하네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좀 궁금한 게 그 기획사라는 게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BTS 같이 뭐 이런 거물급 아이돌이 있는 곳은 아니고 나온 지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나온 지 조금 됐습니다. 아이돌도 한 2팀 정도 있고요. 그런 기획사에 있어요. 되게 매력적이면서 또 드는 생각이 확실히 그 연예인들이 악플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멘탈적으로 케어가 필요한데 그 정우님처럼 멘탈 혹은 이제 심리 상담이 가능한 사람이 케어를 해주면은 그 굉장히 좋은 복지인 것 같네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테스트 겸 이제 한 아이돌 멤버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 이야기도 양해를 구하고 한번 조심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근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본 주제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제가 주제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 제목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당연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경제학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뜨거운 가슴을 갖되 차가운 머리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말을 쓰잖아요. 종종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주 듣는 내용이거든요.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3세계 혹은 잘 못 사는 국가에 어떤 원조를 보내는데 그 원조는 너무나도 따뜻한 마음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굶고 있거나 잘 생활하지 못하니까 하루에 두 끼 먹으니까 세 끼 먹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쌀을 보내거나 어떤 식량을 보내주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는 참 좋다라고 봐요. 뜨거운 가슴이 시작된 거니까. 그런데 이 현상을 차가운 머리로서 경작서로서 바라보면은 그렇게 반기일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프리카 지역에 두 끼를 먹는 뭐 생산 생산량이 100톤인 지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유엔에서 100톤을 또 보내준 거죠, 식량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흔히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라고 배우지만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식량이 많아지면서 식량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원래 그 지역에서 식량을 생산하던 사람들이 물건을 못 팔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한테밖에 못 사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사갔는데 이제는 안 사고 그냥 유엔에서 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그 농부들 충분히 쌀을 못 파니까 다음에 쌀을 심을 돈이 없고 농장이 문을 닫게 되고 다시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쌀이 줄어드는 거예요. 곡식량이.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그 식량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실제로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를 전 보면서 우리가 뜨거운 가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차가운 머리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건 한 가지 얘기고 제가 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나오는 주제인데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물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지진이 생겨서 수도 공급이 끊긴 거죠. 그럼 사람들이 물이 필요하니까 물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물을 원래 한 병에 1,000원에 팔던 거를 2,000원, 뭐 비싸게 10,000원씩 팔면은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1차원적으로는 상인이 너무 남겨먹는다? 안 좋은 네. 생각이 들겠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뜨거운 가슴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굶어 죽어가는데 막 식량이 필요한데 물을 비싸게 팔고 다른 것도 비싸게 파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인간으로서. 저는 그게 참 좋은 감정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 사람들이 시위를 벌여가지고 물을 싸게 팔아라 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길지 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경제학자다 보니까. 첫 번째로 물을 1,000원에 파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가겠죠, 당연히. 원래도 1,000원이었고 더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원래 한 병 사던 사람을 두 병 사가고 세 병 사가니까 물이 금방 고갈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물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 살 수가 있어요. 평소에 물이 100병이 준비되어 있고 90명 정도가 사가니까 딱 100개만 준비되었는데 여유분 10개였는데 두 개씩 사가니까 여유분이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태풍이 온다 그러면 차재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라면 같은 거.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제가 물을 10,000원에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A라는 지역에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B라는 지역에 물 파는 사람은 A 지역에서 와서 물을 팔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B뿐만 아니라 주위 지역에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결국 A 지역에 더 많은 물을 팔 수 있게끔 그러니까 더 많은 물이 A로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대중들은 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는데 물을 비싸게 팔아? 라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뜨거운 가슴을 갖되 차가운 머리를 갖자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핵심 주제는 군 지역, 그러니까 군 위수 지역에서 비싸게 PC방 가격이라던가 음식값, 최근에 제가 본 기사에서는 짜장면에 뭐 단무지를 추가하는데 500원을 더 내야 되고 숙박비도 막 두세 배씩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 좀 제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위수 지역에서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사실은 이제 저기 상인분들이 그런 식으로 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견으로는 저도 약간 거부감이 들었었다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파는데 계속해서 그 해당 위수 지역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판매하는 가격을 책정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있어가지고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면은 있지만,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파는 가격을 책정할 때 그 서비스의 가치만 놓고 보통 판단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가격을 정하진 않고 주변의 환경이나 예를 들면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수 지역에 대해서도 이게 그 상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어떤 뭔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에 일종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적으로 막 비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은 그런 위수 지역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가격을 책정했는데 그럼에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에서 파는 아메리카노는 그 안산에서 파는 것보다 2배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산 위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은 옛날에 얘기했지만 2배가 더 비싸고, 싫으면 안 사 먹으면 되죠. 아무튼 네. 그래서 단순히 물론 이제 생산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매기는 경우도 있고 사실 가격이라는 게 너무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긴 하지만 저도 솔직히 군인이었으면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상인분들은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한 거는 자기 나름의 어떤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수 지역을 막 계속 유지해달라고 하면서 시위까지 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도 군인들이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 군 부대에서 위수 지역을 없애겠다 혹은 확장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시민들이 우리 굶어 죽는다고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잖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없죠. 예. 그러니까, 네네. 단순하게 정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적 권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면 어떤 행정처분이라던가 어떤 조치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여야지 보통은 그 다툴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상인에게 위수 지역이 그 상인을 구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수 지역은 거기서 일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복무하는 군인들을 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수 지역을 처리하겠다라든지 뭐 범위를 바꾸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원칙적으로는.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라도 그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거에는 해당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가 어떤 처분을 내리면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위수 지역에 대한 조치는 사실 상인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서 상인들이 사실 다투면서 막 시위를 하는 거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이거 군인 위수 지역 넓어지면 국가 안보에 문제 생긴다라고 하면서 시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의 자유는 있지만 이제 위수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분의 결과를 바꾸는 쪽으로 가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시위야 뭐 언제든지 가능하죠. 어떤 자신의 의사표시를 국가에 전달하는 거야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이제 법적으로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근데 그거에 따라서 국가가 무조건 들어줘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상인들은 어떠한 인센티브를 자기가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위수지역 조치로 인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거지, 그 혜택을 간접적인 혜택이에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혜택이 아니라 약속한 혜택이 아니라 간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권리처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